안녕하세요.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 수다인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비비안 리는 새침하면서 도도한 전형적인 고양이상 미녀로 꼽히는 헐리우드의 명배우입니다. 그녀는 헐리우드 데뷔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를 연기하여 일약 스타가 되었으며 1940년 제12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헐리우드의 대세 배우가 된 비비안 리는 이후 애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안나 까리리나 등에서 여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1951년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여주인공 블랑쉬 디부아 역을 맡아 1952년 아카데미에서 두 번째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난잡한 사생활로 이제는 한물간 여배우로 평가받던 비비안 리가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알린 작품이자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블랑쉬와 더불어 스탠리 코왈스키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으로 스탠리는 블랑쉬의 제부로서 블랑쉬를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죠. 영화에서 스탠리 역할은 말론 브란도가 맡았습니다. 당시 생짜 신인이었던 말론 브란도는 훌륭한 연기를 선보여 단번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릅니다. 비록 수상은 험프리 보가트에게 돌아갔지만 말론 브란도는 단번에 헐리우드 유망주로 떠오릅니다. 마치 10년 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비비안 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실제로 그는 1970년대 대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지옥의 묵시록에서 주연을 맡아 헐리우드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작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는 정제되지 않은 야생마 같은 젊은 말론 브란도의 컷냄새 그득한 매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영화에서 말론 브란도는 손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놓지 않고 다소 날카롭고 신경질스러운 톤에 불량하고 거친 말투를 쓸 뿐만 아니라 언제 세탁했는지 모르는 땀과 때에 찌든 딱 달라붙은 티셔츠를 입고 등장합니다. 잘생긴 얼굴과 탄탄한 근육질 몸매에 특유의 마력을 지닌 말론 브란도는 왜 극중 블랑쉬가 스탠리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며 스탠리를 당시 사회가 열광하던 마초적인 남성의 전형으로 제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엘리아 카장 감독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미국 최고의 희곡 작가로 평가받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1947년 초연된 동명의 희곡이 원작입니다. 원작은 1948년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이미 작품성을 검증받았고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순수한 창작물이지만 남자 주인공 스탠리는 당시 최고의 셀럽이자 미술가인 잭슨 폴록을 모델로 합니다. 윌리엄스는 매사추세츠주의 프로빈스 타운에서 잭슨 폴록과 어울린 뒤 폴록에게서 영감을 받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집필했는데 스탠리라는 인물은 폴록과 거의 판박이일 정도입니다. 잭슨 폴록은 앤디 워홀 이전 가장 유명한 미국의 미술가로서 미국, 더 나아가 현대미술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와우. 폴록의 시그니처는 액션 페인팅인데요. 바닥에 눕힌 캔버스에 공업용 아크릴 물감이나 페인트를 그림용 붓이나 페인트 붓으로 흩뿌려서 그 흔적의 결과를 미술작품으로 제시하는 액션 페인팅은 현대미술 역사 전체에서 매우 획기적이었습니다.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아야 한다면 아마 마르셀 듀샹과 잭슨 폴록이 꼽힐 겁니다.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즉흥성과 우연성, 미술가의 아이디어, 즉 컨셉이 미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 산업사회의 부산물들을 미술의 영역에 편입시킨 점,
캔버스가 아닌 심지어 땅마저도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미술가의 작업 결과보다 그 과정이 작품 그 자체이며 심지어 미술가 자체가 예술 그 자체라는 아이디어들은 듀샹과 폴록의 작업들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듀샹이 회화뿐만 아니라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활동한 반면 폴록은 회화라는 장르에서 철저하게 매체가 가진 기존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1960년대부터의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열쇠를 쥔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기존 전통을 깬 인물, 즉 혁신가라고 평가받는 잭슨 폴록은 액션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회화 창작 방식을 제시하였지만 당시 미술계는 폴록과 그와 유사해 보이는 아방가르드한 미술을 선보이는 미술가 집단들을 추상 표현주의로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추상미술 운동인 추상표현주의는 미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국제적인 미술 양식으로서 바실리 칸딘스키의 감정적 추상주의에 앙리 마티스의 강렬한 에너지를 극대화한 모던아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폴록은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주자이지만 추상표현주의에는 바넨 유먼, 마크 로스코, 아실 고르키 등의 여러 미술가들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폴록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물은 윌렘 드쿠닝일 겁니다. 드쿠닝은 여러모로 폴록과 대조적입니다. 폴록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찐 미국인이라면 드쿠닝은 네덜란드에서 호련 단신으로 미국행 밀항선을 타고 입국한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집안의 막내였던 폴록과 달리 드쿠닝은 장남이었고 두 형들의 영향을 받아 미술학교에 진학했지만 그림 실력이 좋지 못했던 폴록과 달리 드쿠닝은 훌륭한 대생 능력을 지녔습니다. 거친 서부 개척자의 DNA를 물려받은 폴록은 MBTI 찐 P 모멘트로 즉흥적이며 별 계획 없이 대담하게 작업을 하는 반면 드쿠닝은 찐 J 성향으로 좋은 말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나쁘게 말하자면 소심하게 작업했죠. 폴록과 드쿠닝은 극과 극의 개성을 지녔지만 서로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폴록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속 스탠리처럼 불같은 성격에 길들일 수 없는 망나니 같은 성격이었지만 드쿠닝은 뛰어난 사회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망나니 같은 폴록까지도요. 폴록 역시 10살 연상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드쿠닝에게 압도감을 느꼈고요. 무엇보다 이들은 서로의 장점을 내심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폴록은 드쿠닝의 뛰어난 대생 능력과 신중한 태도를, 드쿠닝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걸 즉시 실행에 옮기는 폴록의 대담함을 부러워했죠. 열악한 환경에서 무명의 화가였던 이 둘은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이 있었겠지만 같은 길을 가는 동료 혹은 전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폴록이 미술가로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즉흥적이며 그동안 시도된 적이 없었던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폴록이기에 훨씬 눈에 띄는 건 폴록이었죠. 거기다가 폴록은 자신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데 부담을 덜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작업을 갤러리를 통하여 공개하였고 세간의 주목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드쿠닝은 대담한 시도를 하는 데에 주저하였고 폴록에 비해서는 눈에 덜 띌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특유의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자신의 작업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부족했죠.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으니 자신의 결과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꺼려했고요. 2020년대인 지금의 눈으로 폴록의 작품들을 보면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게 미술이야? 라고 할 만한 막장 행위들이 쏟아져 나온 탓에 바닥에 놓인 캔버스에 물감을 흩뿌린 폴록의 작업들은 진부하거나 고전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폴록 이전에
액션 페인팅 작업은 없었으며 폴록보다 더 대담한 작업은 제1차 세계대전 즈음 스위스를 중심으로 펼쳐진 다다이즘 정도였습니다. 다다이즘은 훨씬 더 전위적이었지만 다다는 예술 및 사회 전체의 전통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게 목표였기에 회화 자체의 혁신성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다이즘조차도 액션 페인팅과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없었기에 폴록의 그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폴록의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죠. 그림이 어떠한 주제가 있는 것도, 그렇다고 그림 속의 인물이나 동물, 정물 등의 형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니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가와 일반 대중을 연결시켜주는 해석자이자 중개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설적인 미술 비평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등장합니다. 아방가르드와 키치,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라는 모던 아트에 관한 비평을 발표하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비평가로 떠오른 그린버그는 자신이 선택한 미학을 대변하는 동시대 미술가로 잭슨 폴록을 선택했고 폴록의 작업을 여러 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1940년대에는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미국 가정에 TV가 필수 가전이 되기 전으로 신문과 잡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 매체였습니다. 한참 글발을 날리던 그린버그가 폴록을 동시대 가장 위대한 미술가로서 선전하자 폴록은 현대 미술계의 리더이자 배우와 가수 못지않은 셀럽이 되었습니다. 잭슨 폴록이 성공하자 윌렘 드쿠닝은 그제서야 자신도 추상으로 완전히 전향합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잡지나 문예지의 미술 비평에서 폴록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폴록이 미국 미술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일정 부분 폴록이 미디어에 의하여 만들어진 스타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의 지지가 중단되면 폴록의 스타성도 사라질 수 있었죠. 그린버그는 폴록의 미술을 옹호하기 위하여 미디어에 폴록을 지지하는 비평문을 기고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미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폴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말은 폴록이 그린버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폴록에 대한 지지를 당장에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폴록은 그린버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폴록은 셀럽이 되었지만 그의 거칠고 불안정한 타고난 성격으로 인하여 그는 세간의 이목과 관심, 기대를 기반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견디지 못한 폴록은 날로 술에 의지하며 포악해졌습니다. 그는 미술가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리 크레스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혔습니다. 폴록의 개망나니질에 환멸을 느낀 주변 사람들은 점차 폴록을 손절치기 시작했고 그린버그 역시 폴록의 개망나니짓에 점점 질렸으며 거기다가 미술가로서 더 이상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하자 이내 등을 돌렸습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당시에도 적이 많았습니다. 헤럴드 로젠버그는 그의 숙명의 라이벌이죠.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그린버그와 로젠버그는 두 딱정벌레의 세기의 싸움으로 불립니다. 폴록이 그린버그의 지지를 받았기에 로젠버그는 그린버그가 지지했던 폴록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젠버그는 폴록의 작품이 깊이라고는 없는 공허한 작업일 뿐이라고 폄하하였고 대신 드쿠닝을 지지하였죠. 두 비평가의 대립은 폴록과 드쿠닝의 라이벌 관계를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폴록과 드쿠닝의 대립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파트너들까지 이 진영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잭슨 폴록과 리 크레스너 대 윌렘 드쿠닝과 일레인 드쿠닝이 서로를 적대시하였고 미술 비평가들이 그랬듯 미술가들 역시 Oh my God! 이들을 주축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쉽게도 폴록과 크레스너는 고립되었습니다. 폴록의 사람들의 손절을 부르는 개차반적인 성격 때문이었죠.
이 묘한 대립은 결국 1956년 폴록이 젊은 미술학도인 루스 크리그먼과 바람을 피우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44살의 나이로 사망하며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끝났습니다. 폴록이 사망하기 전 이미 대세가 드쿠닝에게 기울던 와중에 드쿠닝은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잭슨 폴록의 장례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평생 폴록에 대한 부채감을 지녔던 드쿠닝은 폴록의 장례식이 끝난 후 추상 표현주의자인 콘라드 마르카렐리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괜찮아. 이제 됐어. 잭슨은 이제 죽었고 무덤 속에 있어. 다 끝이야. 이제 내가 넘버원이라고. 그의 말 맞다나 폴록 사후 드쿠닝은 미국 모더니즘의 선구자가 되었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그 역시 폴록과 마찬가지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드쿠닝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폴록이 극적인 죽음을 맞으며 갑작스럽게 무대에서 퇴장한 것과 달리 드쿠닝은 서서히 붕괴되어 스포트라이트를 잃었죠. 앤디 워홀은 누구나 15분 이내에 유명해질 수 있다는 말을 남긴 걸로 유명한데 죽음이 사람을 단시간 동안 유명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문 한쪽에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을 전하는 부고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발언이죠.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한때 미국을 대표한 셀럽 미술가였던 폴록은 어떨까요? 미술가의 사망 후에 그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회고전이 개최되고 그의 예술 세계를 연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폴록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창작 활동은 이후 등장하는 전위적 미술 운동의 개념들을 예고하는 걸로 해석되었습니다. 폴록이 기존 미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후배 미술가들이 보다 자유롭게 더 도발적인 실험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어졌죠. 그렇게 폴록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위대한 현대 미술가의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생마 같은 그의 본성, 극적인 죽음이 그를 불멸의 예술가로 만든 거죠. 반면 드쿠닝은 1960년대부터 진부하며 새로운 미술가 세대들이 극복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죠. 그는 이에 저항하기보다는 자신이 후배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폴록과 드쿠닝의 업적을 모두 연구했던 미술 비평가인 어빙 샌들러는 폴록을 천재, 드쿠닝을 화가로 지칭하였습니다. 분명 드쿠닝의 작업은 매력적이었지만 드쿠닝은 이젤의 캔버스를 세워둔 채 그림용 붓을 이용하여 전통의 틀 안에서 베리에이션을 주려 했기 때문에 폴록에 비해서 덜 대담했고 그런 관점에서 어빙 샌들러의 평가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드쿠닝은 훌륭한 미술가이며 무엇보다 폴록이 닮고 싶어 했으며 폴록이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 방식을 선택하면서 완전한 평면 추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훌륭한 대생 능력을 기반으로 한 드쿠닝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드쿠닝이 존재하는데 폴록이 있었다면, 드쿠닝이 없었다면 폴록의 신화 역시 탄생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잭슨 폴록과 윌렘 드쿠닝의 예술, 개인적 삶, 서로 간의 애증의 관계 등 공식적인 미술사에서 잘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미술비평가인 세바스찬 스미는 관계의 미술사에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폴록과 드쿠닝의 관계는 이 책의 3부의 이야기로서 책에서는 총 8명의 예술가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1부는 마네와 드가, 제2부는 마티스와 피카소, 제4부는 프란시스 베이컨과 루치안 프로이트입니다. 서양 미술에서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와 티시아노, 그레이즈와 프라고나르, 앵그르와 들라크루아 등
유명한 라이벌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가들의 라이벌 관계가 본격화된 건 모더니즘이 시작된 19세기 중후반부터입니다. 세바스찬 스미는 관계의 미술사에서 마네와 드가의 이야기부터 가장 최근에 베이컨과 프로이트의 관계를 다루며 거시적으로는 모던 아트가 어떠한 궤적을 거치며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에서 현대미술에 이르는 미술사를 재서술한 거죠. Good. 오늘날 이들을 라이벌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마네, 마티스, 폴록, 베이컨 등이 앞서 나가면 드가, 피카소, 드쿠닝, 프로이트 등의 후발주자가 앞서가는 예술가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독립적인 예술 세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발주자가 상대를 완전히 추월하기도 하였고요. 후발주자가 앞서 나간다고 선발자가 그를 적대시하거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한 사람이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며 상대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관찰하거나 응원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라이벌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평생 그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영향력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후발주자가 치고 나가면 선발자는 후발자의 장점을 수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였습니다. 마네와 마티스 등이 그랬죠. 각자의 장점과 강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해서 채워서 자신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라이벌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잭슨 폴록과 윌렘 드쿠닝 이외에 에두아르 마네와 에드가 드가,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과 루치안 프로이트 사이의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관계의 미술사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